자, 너네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려운 것들만 뽑아서 하고 있는 거거든? 앞으로 이제 이제 수능을 봤던 사람도 있고, 이제 볼 사람도 있고, 좀 더 있다가 볼 사람도 있고, 좀 더 있다가 볼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준비로 하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잘 짜여지고 동시에 어렵다라는 것을 더 잘 충족하는 지문은 앞으로 만나기가 힘들어. 우리가 수업 때 하는 지문이 제일 좋은 퀄리티의 평가원 지문이거든. 그래서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축구 선수가 한창 전성기 때 이제 무회전 프리킥으로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야. 근데 무회전 프리킥 그 사람 맨날 뭐 여자랑 뭐 데이트하고 맨날 뭐 어디 놀러 가서 휴양지 가고 막 그런 사진들만 나오니까 그 사람 맨날 쳐놀기만 하고 재능으로 그 축구하는 사람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매일매일 연습 끝나고 혼자 남아가지고 프리킥 뭐 500번, 1000번씩 차던 사람이었단 말이야. 요즘 이제 뭐 호날두보다 너네 세대에서 이제 페이커가 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 축구 좀 해. 축구 롤 하지 말고. 오케이. 그 핸드폰으로 하는 그 체스는 뭐야? 그거 게임 아니야? 폰 게임은 게임 아니에요. 아무튼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데에서 묘리라는 게 있어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너네한테 계속 반복해가지고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뭘 해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얘가 이제 반복의 대상인 거예요. 얘를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 똑같지는 않은데 다 자기만의 묘리를 깨우치게 되거든요. 요 영역이 정말 모든 과목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 요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요 영역이 우리한테는 두 가지로 갈래가 나눠져 있잖아. 어떤 갈래? 내신과 수능으로 나눠져 있거든. 내신 쪽에서 요 갈래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능에서는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여기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사람이 내신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둘 다 못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둘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흘러내려오지 않게, 생각보다 미끄럽습니다. 거기 이제 표면이. 그래서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흘러내려오지 않게 발에다가 이제 스파이크 같은 걸 박아놓고 단단히 이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 과정이 정말 많이 지루해. 되게 재밌는 것은 기술과 묘리의 경계에 서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누구냐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애야. 진짜로.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는 애야. 왜? 그런 친구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거 종현이 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다 머리가 좋은 축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니? 1 더하기 1은 2잖아. 2. 그치? 굉장한 거라고. 그렇잖아. 지구상에 인간보다
곤충이나 동물이 훨씬 많은데 걔들한테 1 더하기 1 물어봐봐. 2, 5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 되겠어. 침팬지 몇 마리, 오랑우탄 몇 마리 이렇게 되겠지. 우리 모두 다 똑똑합니다. 똑똑한데 그 중에서 이제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그 말을 듣는 애들 중에 모두가 머리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 말을 듣는 애들 중에서는 머리가 안 좋고 그냥 얄밉기만 할 뿐인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보면 이제 꿀밤 매료인데 그 머리도 진짜 좋은 애들이 있어. 머리 좋은 애들의 특징 고1 초반에 노력 없이 좋은 성적을 얻는다가 제1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2 특징 1에 매몰돼서 1 속에서 산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인 거거든. 내가 원래 잘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수준을 알아요. 그런 애들은 메타인지가 좀 돼 있거든. 자기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얼마 만에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자기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종현이도 뭐 모른다라고 말해도 지 머릿속으로는 아마 알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난 네가 그렇게 똑똑한 애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아무튼 간에 똑똑한 축에 드는 애겠죠. 그 알고 있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하고 나잖아? 생각보다 할 게 많아. 내가 2학년 여름방학 때 느꼈던 것 때문에 2학년 들어가는 겨울방학 시점에 너한테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주는 거야. 2학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느끼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자식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가 다 여기 있거든. 이 높낮이의 관계는 없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반복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요렇게 가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어떤 교과서부터? 중1 교과서부터. 내가 극단적으로 요쪽에 들어가 있었던 예고, 보통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력의 가치를 알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요쯤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반복하다 반복하면 또 이제 그 산술적으로 이제 요렇게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래프상으로 여기서 끊겨가지고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프도 있잖아. 뭐 이걸 멋진 용어로 퀀텀 점프라 그러는데 이제 퀀텀 점프라는 용어를 쓰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 새끼를 절대로 살면서 믿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퀀텀 점프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그리고 또 저번 주 이야기한 적 있지 않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쓰는 사람 역시도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야 내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그래. 자,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일정 이상의 큰 이득이 되는 것을 제안해주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의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 내가 사기 당해보면서 느낀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번에 두세 단계씩 퀀텀 점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반복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아주 작게 압축을 하면은 어떤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냐면은 요런 느낌이 됩니다. 요런 느낌이. 이때를 우리는 슬럼프라고 하고 이때를 이제 감이 좀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슬럼프가 왔다가 좀 폼이 올랐다가 슬럼프가 왔다가 폼이 올랐다, 이게 반복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아주 짧은 몇 센티짜리 그림으로 그려지겠지만은 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이제 지금 이야기를 엄청 길게 하고 있거든. 사실은 이 얘기는 한 글자로 끝나요. 너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을 깨우치게 될 거야 라는 말로 끝나거든. 그 감이라는 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감의 영역은 어딜까요?
한 요쯤부터입니다. 요쯤부터. 고정 2등급 이상부터가 이제 감의 영역이에요. 2등급부터는 1등급이랑 똑같다 보면 돼요. 그때부터는 작은 메꿈들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메꿈들의 하나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지문에서 할 거거든요. 여기 있어. 저 뒤에 있는 거 하나만 던져줘. 던질라 그랬지. 그치. 내가 근데 너무 가까워졌지. 급박스럽게. 괴물 영화처럼. 총 쏠라고 총을 꺼냈는데 바로 앞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요 지문 위에다가는 써주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거 몇 년이냐? 이거 22학년도 수능이에요. 22학년도 수능. 22학년도 수능을 80점대로 만든 주범입니다. 정확히는 23학년도 수능이죠. 22년 11월이니까. 그리고 요 9년 전에 칸트라는 사람으로 평가원에서 똑같은 방식의 지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문을 쓴 사람과 이 해겔을 쓴 사람이 동일 범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출제위원이 누군지 안 밝혀준단 말이야. 아니 좀 물어보고 싶어. 그때 칸트 그 지문 썼던 사람이랑 해겔 이 지문 쓴 사람 똑같은 사람이죠? 물어보고 싶어. 진짜 똑같거든. 근데 칸트를 우리는 지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요것만 보면 돼요. 자, 요 해겔 지문에서는 해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당연히 공부에서는 중요하겠지만요. 글자 이외의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표지라는 건데요. 표지의 중요성입니다. 표지의 중요성. 왜? 가나 지문에서는 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문을 본 누구나 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얘를 제대로 읽고 풀려면은 한 얘만 남기고 25분에서 30분 정도가 필요해요. 문제를 다 풀려면. 10분에서 15분으로는 정리가 안 돼. 왜? 정보량이 인문 지문인데 정보량이 과학 지문보다 더 많은 기분이 들거든. 그리고 출제자는 이러한 지문에서 힌트를 숨겨놓습니다. 글자에 숨겨놓지 않고요. 글자 외의 것에 숨겨놔요. 왜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과학기술이 아니잖아. 그치? 과학기술 지문은 우리 아직 안 했잖아요. 하지만 뭔지 알잖아. 어떤 과학적 현상을 분석한다거나 어떤 기술적 원리를 설명해 준다거나 하는 게 과학기술 지문이란 말이야.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에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식의 서술 방식이 필요해요. 과정을 그리고 구성 요소를 분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요소들이 들어가고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작용을 해서 요 녀석이 움직일 수 있는가, 기능할 수 있는가, 신체 기관이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게 과학기술 지문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지문에는 당연히 다양한 단어들, 정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얘는 과학기술처럼 가에서 정보가 존나 많잖아요. 근데 다 철학적 용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요 단어 위주의 지문인 거예요? 아니면은 해겔 지문인 거예요? 자, 우리 인문예술 할 때 기억을 해봅시다. 어떤 철학자가 등장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해겔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걸 보고 말할 수 있니?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가 빠졌죠? 해겔은 무엇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가 잡혀야 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이 정보량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든 독해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으면 안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야. 안 들어가니까. 절대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 자, 봐봐. 그래서 출제자가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 표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표지라는 건 여러 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들 중에는 표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책 표지, 길거리 표지판 요 정도가 있단 말이야. 길거리 표지판 뭐예요? 간단하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문에서의 표지는 글자 이외의 모든 걸 말합니다. 종현아, 뭐라고? 지문에서의 표지는? 그치, 글자 이외의 모든 걸 말하는 거야. 글자 이외의 모든 걸. 자, 가지문에서 글자 이외의 모든 것은 뭔가요? 기억? 그리고 저 단어 문제에 나오는 A, B 그건 무시하시고요. 단어 문제 제외. 기억? 순서대로 기억, 박스, 니은입니다. 그쵸? 기억, 박스, 니은. 아니, 자, 초딩들한테 물어보면 다 답할 수 있는데 지금 고딩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뭐지, 표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기억, 박스, 표지라고요. 초딩들한테 물어보면 다 잘 답해줘. 너 초등학생 동생 있으면 가서 물어봐봐. 여기서 글자 말고 딴 거 찾아봐. 기억하고 네모, 니은 다 한다니까? 니들은 왜 못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잖아. 생각을 덜 하고 생각을 덜 하되. 옛날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들어봐봐. 오늘 집에 가면서.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이걸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좀 간단하게 해. 간단하게. 어쨌든 간단하게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 뱀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몇 분 안 남았어요. 자, 해보자. 자, 표지의 중요성. 자, 봐봐. 기억. 정립, 반정립, 종합은 기본 개념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정반합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치? 몰라? 우리 정반합을 1학년 때 했을 텐데 1학년 내신 때 토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신 시험 쳐본 사람이 없니? 토론? 토론 아니야? 토론? 너네 뭐 했냐? 국제고 뭐 했어? 내신, 교과서로 내신 치는 데는 토론 했었고, 토론이라든지 토론 말고 더 요거와 가까운 건 협상이야, 협상. 너네는 다 뭘로 했어? 모의고사? 수특? 너네도 전부 수특이었어? 수특 더하기 모의고사야? 네. 국제고, 세마고, 화성고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너무 싸가지 없는 것 같아. 자, 아니, 왜 교과서 놔두고, 다 수특으로. 세마고 애들도 물어보니까, 교과서 저희 의미 없대요. 그냥 수특으로 한대요. 다 그러고 있어. 자, 아무튼 간에, 정반합이 뭐냐면은, 협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상은 뭐냐면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가진 두 집단이 한쪽에 완벽한 승리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서로 내줄 건 내주고 가져올 건 가져오는 식으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반합이라는 게 그래요. 그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얘네 둘 중에 누가 완벽하게 승리를 하면은 이건 변증법이 아닙니다. 왜? 합이 아니고 승이 되잖아요. 승패가 되잖아. 합이라는 건 합쳐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정반합은 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그리고 반, 그리고 잠깐, 요 학원에는 그 보라색 분필이, 안녕하세요.
아유, 다른 데서 이걸 까먹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거랑 색깔만 무슨 색깔 나오니?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색조합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물론 설명에 따르면은 요 보라색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이 합이라는 녀석은 정확히는 요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융합이 돼버리면 안 되고 양쪽에 본질이 있어야 돼. 생각을 해봐. 짜장면이랑 짬뽕이 동시에 먹고 싶으면 너네 뭐 시켜? 짬짜면 시키지. 혹시 짬뽕이랑 짜장면을 한 그릇 시킨 다음에 여기 냄비에다가 쓱까 먹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그거는 그 순간 그 음식물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짜장면 먹다가 남이 먹던 짬뽕 한 젓가락 그렇게 잘 얻어먹어? 그게 지금 내 몸속에는 그렇게 섞는 건데. 똑같잖아. 안 똑같죠? 안 똑같죠? 근데 생각보다 두 개 섞어 먹으면 맛있어. 내가 즐겨 먹는다는 게 아니고 짜장면을 시키면은 어느 순간에 불어가지고 올 때가 있단 말이야. 불어온 짜장면을 잘 비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짬뽕 국물을 몇 숟가락 넣으면 잘 비벼집니다. 그거 해본 적 있지? 해본 적 없어?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지 않아? 부모님이 그렇게 먹고 고춧가루 뿌리는 것보다 짬뽕 국물 몇 숟가락 넣는 게 더 간이 잘 맞을 때도 있다니까? 먹어봤어? 그럼 너도 습가 먹어본 거야 임마. 너도 습가 쪽이야 그러면. 자, 아무튼 간에 자, 기억이 이렇게 있고요. 니은이 뭐예요? 아,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이죠? 아, 이거 잘못했다. 박스가 있고 니은이 있고 니은은 예종철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직표사예요. 선수들은요, 이걸 보고, 이 지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은, 셋셋셋이네를 먼저 생각을 해요. 무조건. 셋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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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선수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셋셋셋인데, 얘네를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꼬아서 줄 정도로 속이 뒤틀린 출제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1, 2, 3, 3, 1, 2, 2, 3, 1로 매칭을 시켜야 되는 식으로 지문을 주는 새끼는 없다고. 이거는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국어가 아니고 뭐야, 퍼즐 맞추기야. 1000피스 예술작품 퍼즐 맞추기란 말이야. 퍼즐 맞추기를 하고 퍼즐 맞추기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퍼즐 맞추기 경연대회를 하러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가보는 거야. 일단은 처음에 나온 녀석들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아, 반, 합이고 나는 지금부터 뭔가 세 개로 연결된,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기억 3개는 1문단에 있고요. 박스 몇 문단? 2문단. 그리고 니은은 3문단이에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남은 것은 2문단 뿐인데 얘도 어떻게든 연결이 될 거라 이거야. 얘들을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0.2초에서 0.3초 사이에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할 수 있게 되려면은 이것과 비슷한 녀석들 혹은 나열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지문들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정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밴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봐봐.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여기 밑줄 아니라 여기 밑줄 치시고 별표 치세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변증법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방식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면서 내 자식은 나보다 못나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우리 역시도 변증법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부모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 역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그러니까 그 나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응?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란 말이야. 우리는 살아남고 있잖아요. 강한 사람. 그쵸?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란 말이야.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폴레옹보다도 우리는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자, 봐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 여기까지 했죠.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여기 좀 문장이 좀 어려운데 일단 읽고 나서 설명을 해줄게요. 근원적 질서인 이념. 여기 별표 좀 쳐볼까요? 자, 1번. 이념이라는 단어가 해겔의 생각이다 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이유는 인문예술을 할 때, 철학자가 나올 때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은 뭘 하는 학문이죠? 무엇을 찾는 학문이죠? 그죠, 진리.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자, 해겔이 정한 이 세상의 본질을 두 글자로 정리한 뭐? 이념입니다. 이념. 율곡이가 정의한 이 세상의 본질은 한 글자로 뭐? 이였고요. 플라톤이 정의한 이 세상의 본질은 뭐? 이데아였습니다. 보기 문제 나왔었죠. 자, 이념이에요. 이념은 본질입니다. 여기도 이와 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요게 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방식도 변증법적이에 이념과 현실은 이와 기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요게 해겔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리 혹시 되나요? 정리? 한 문장으로. 해겔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변증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1문단에서 준 내용이 이거야. 모든 것이 변증법이다. 본질도 변증법적, 본질이 이 세상의 현실로 구현되는 것도 변증법적, 그것을 밝히는 논증도 변증법적. 전부 다 변증법인 거예요. 요게 잡혔으면 이제부터는 괜찮아지는 거야. 자, 해겔은 그렇기 때문에 미학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변증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예다. 자, 보자. 이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절대정신은 무엇인가? 근데 절대정신의 뭐라 그랬니? 절대정신의 한 형태라 그랬죠? 절대정신의 형태입니다. 형태. 그리고 그냥 내리는 겁니다. 틀리면은 그때 수정하면 돼. 일단은 그냥 내려. 예술, 종교,
철학. 이게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단 내려놓고 나중에 수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절대정신은 여기 밑줄.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 영역. 박스로 비워둘 겁니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자, 동일한 내용에 밑줄 치고 별표 쳐보세요. 그 앞에 있는 절대적 진리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이념이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요 박스를 내용이라는 단어를 채워 넣어도 되겠죠? 절대 정신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념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요 박스 친 곳에 있는 문구가 앞선 줄에 나왔지만은 뒤에 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도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요 위에 박스에 뭘 넣어야 될까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절대 정신의 무엇이 이념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어봐. 빨리. 그 문장에서 절대 정신은 이념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위에. 이 박스에 무슨 단어를 넣으면은 그림이 이뻐질지 빨리 생각해봐. 자, 보세요.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한다며. 인식이라는 단어는 존재해야겠죠, 박스 안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식. 그리고 인식이라는 거는 대상이 존재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해야지. 인식 대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8번 문제의 3번 선지를 보세요. 여기서 치환이 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서 치환이 된 거야. 여기서. 그래서 단어가 어려우니까 간단한 치환도 안 된다니까? 절대정신은 이념을 인식한다. 이 말 다르게 바꾸면은 이념은 절대정신의 인식 대상이다가 되겠죠. 너무 쉬운 문장인데 못 바꿔요. 자, 보자. 그리고 어디야?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자, 이제는 차이죠. 구분해야죠. 인식 형식으로 구분이 된대요. 인식 대상, 인식 내용은 동일해. 공통점이야. 인식 형식은 차이점이야. 그럼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 표를 정리하면서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얘들은 전부 다 해겔의 입장에서는 무엇과 연관성 있는 애들이에요? 철학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본질이랑 연결지으면 돼요. 이념과 연결짓는 게 당연한 거라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각각이 아니고 얘들 전부 다 이념이라는 틀 안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자, 직관, 그리고 표상, 그리고 사유다. 얘는 박스였으니까 요렇게 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처음에 줬던 기억이랑 박스랑 그대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직관은 어쩌고, 표상은 어쩌고, 사유는 어쩌고 하는 문제는 쉬웠으니까 얘는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 문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이해,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 여기까지는 쉽죠? 직관하는 절대정신은 예술, 표상하는 절대정신 종교, 사유하는 절대정신 철학이에요. 얘들은 해겔에 따르면,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직관은 무슨 성격 가지고 있어요? 외면성. 표상은 내면성. 그리고 사유에서 어떻게 된다? 종합이 되죠. 색깔로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이거는 여기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가 내리셔도 되고요. 종현아 써야 안 좋은다. 여기에다가 내려도 되고 여기에다가 내려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써도 되고 여기다가 써도 되는, 이렇게 써도 돼요. 100% 돼요.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 우진아 정신 차려. 100% 돼.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의 철학에서 종합된다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객관성, 주관성, 종합이라고 안 쓰고 이 아래에 객관성, 주관성, 종합이라고 써도 돼요. 왜 될까요? 문제는 요 A, B, C라는 편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뭡니까를 구분 짓는 거에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안에서 해겔이 이야기하고 있는 A라는 범주 안에서,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말이 A다라는 식으로 안 나와요. 해겔은 네모는 네모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선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들을 각각 개별적인 용어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파랑, 빨강, 보라로 색깔로 통일을 해버려야 돼. 그림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림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조금 다른 색깔을 가졌지만 얘는 초록색 사슴, 얘는 파란색 사슴, 얘는 빨간색 사슴, 이런 느낌인 거고, 얘는 보라색 호랑이, 검은색 호랑이, 흰색 호랑이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림으로 보면은 직관적으로 전부 다 구분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구분을 못해? 글자로 써놨으니까. 그래서 글자를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글자를 그림으로. 그게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대요. 인식 수준. 수준은 레벨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해결하고 싶은 말입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 두 글자로 뭐? 이념입니다.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 썼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고,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자, 인식 수준이라는 단어와 단계적 등급을 이으세요. 이 문단 첫 번째 줄에 인식 수준과 단계적 등급을 이으시고, 예술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술에다가 안 쓰고요. 뭐 예술 위에다 쓰셔도 됩니다. 아래에다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수준은 초보, 그리고 종교는 성장, 그리고 철학은 완숙입니다.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기하는 것, 즉 철학뿐이다. 자, 그래서 철학이 정말 좋고요. 예술은 원시시대 때나 절시대 정신일 수 있었습니다. 벽화 그릴 때, 샤머니즘이 있었을 때 정도, 그 정도쯤에야, 그 시절쯤에야 절대정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 좋다 나쁘다? 구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세 번째. 하고 싶은 말 정리하라 그랬죠? 헤겔은 철학, 초딩처럼 갑시다. 철학 좋아, 예술 싫어. 오늘 구련데 싫어로 갑시다. 초딩처럼 가는 거예요. 왜? 철학이랑 예술을 갖다가 대조를 시켰으니까 좋아, 싫어로 가는 거야. 몇 %까지 좋아인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고. 좋은 카테고리 안에 있냐, 싫은 카테고리에 있냐가 중요해요. 왜? 몇 %까지 좋은지 싫은지의 카테고리로 넣으려면은 56%와 57%를 구분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하죠. 그러면 정답이 100%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방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철학은 좋아, 예술은 초보, 예술은 옛날에나 가능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내면 되는 거야. 이것 이외에 예술은 이때쯤에도 가능했을 수도 모른다. 어느 정도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분법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법이 아니고 흑색도 회색도 있는데요. 회색도 있겠지. 지문에서 이건 회색입니다 라고 정해주면. 그게 아니면 이분법인 거야.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읽고 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 요겁니다. 되게 재밌죠?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다 맞을 수 없어. 자, 나 보자. 나는 금방 끝나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주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두 범주의 특징이 모두 있어야 된다입니다. 모두 있어야 된다. 조화로운 조화가 있어야 돼요.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이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까지 해서 일단 한번 끊어볼래요? 자, 이제 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지문에서 1문단과 2문단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읽으면서 내가 나랑 같이 집중해서 오다가 어느 순간 이 나지문의 1문단, 2문단, 세 번째 줄까지 읽으면서 막혔다. 막히면 안 돼요. 왜? 위에서 했던 이야기 정리한 거니까. 막히면 안 돼. 새로운 게 아니야.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새로워 보인다고. 왜? 앞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앞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가자. 그런데부터 별표 치세요.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까지 정도 괄호를 쳐주시면 됩니다. 왼쪽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들어간 글입니다. 가랑 달라요. 가는 정보 전달해주는 글이고요. 나는 누군가 글쓴이의 사적인 의견이 들어간 글이에요.
이걸 가지고 논설문이라 그러죠. 자, 봐봐. 논설문의 필수 요소는 뭘까요? 논설문은 뭐 하는 글이죠?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설명하는 글이에요.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고요. 이 주장의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 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안 봐도 돼요. 주장은 무엇일까요? 가에 대한 비판이고요. 근거 역시도 가에 대한 비판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 당연하지. 왜? 논설문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본질이 더 중요해요. 언제나. 글자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보고 나서 얘 주장하고 있네. 그럼 앞에 거 까겠네. 자, 집중. 뭘 까고 싶어? 잘 생각해봐. 뭘 까고 싶어요? 철학자가 나왔잖아. 철학자 주체 여럿이 나왔을 땐 뭘 하라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생각을 먼저 잡으라 그랬잖아요. 요게 나 글쓴이의 가장 큰 생각이겠죠. 어떤 글쓴이, 어떤 철학자인지는 안 나왔겠지만은 나의 글쓴이는 지금 하나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주체잖아. 왜? 글쓴이가 주장하는 글이니까. 그러면은 헤겔의 주장 뭐예요? 철학, 조화, 예술, 구려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헤겔의 개인적 사심이 들어간 목소리는 얘밖에 없어. 나의 글쓴이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술 조화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읽으면 됩니다. 자, 지성을,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자 봐봐. 직관에서 사유로 이루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지워진대요. 지워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다. 예술로부터 철학에 있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지고 주관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인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이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자, 비판. 일단 봐봐. 비판 첫 번째. 왼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왼쪽.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기 A 써놨죠? 자, A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각적 지각성이 C로 가면서 삭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비판입니다. 첫 번째. 이게 근거잖아. 그치? 근거예요. 근거. 그리고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삭제, 소거라는 단어 써도 되겠죠. 지문에 나왔으니까.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여기 밑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뭐죠? 주장 아니야?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자,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은 헤겔이 정리한 거는 틀렸어요. 왜냐면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래야 돼요. 엄청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자, 철학 이후에 뭔가 추가를 시키자라는 말. 이게 너무 어렵잖아.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 추가하자고 해? 뭐 추가하자고 해? 재객관화 되는 녀석 뭐야? 예술 아니야? 그냥 그대로 쓰자고 했던 말. 예술 조화로 가자고. 예술 조화. 그래서 밑줄. 예술은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밑줄 치시고, 거기 밑줄 치시고,
연결이라고 쓰세요. 어디로 연결 지으면 돼요? 해겔이 예술 구려라고 했던 부분과 연관 지으면 됩니다. 다양한 주체가 나오는 데선 뭘 가장 집중해서 보라고? 그 주체줄이 명백하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곳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는 건 아니야. 거기가 가장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해겔도 예술적 체험을 하면서 예술이 좋다는 거를 알았는데, 여기 잘 들어야 돼. 이 맨 마지막 문장 아무 쓸모없어 보이지만 제가 수업하면서 문단 마지막에 문제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 문제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말로 문단을 끝낼 경우에 걔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랬어요. 자, 지금 지문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해겔을 칭찬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비판 아니야? 비판? 왜? 왜? 지금 너무 간단해. 자, 봐봐. 가지문에서 해겔은 예술, 구려, 철학, 조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지문에서는 첫 번째 근거, 감각적인 녀석이 삭제됨으로 변증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거가 추가가 된 겁니다. 왜? 해겔의 삶에서 예술이 좋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근거가 생긴 거지. 그렇지 않아? 해겔이 예술이 좋다라는 경험을 했는데 왜 예술 구려라고 했지? 이상하네. 이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뭐라고? 예술은 좋아라는 이야기를 한 게 나 지문의 글쓴이라고. 종현아 좀만 거의 끝났어. 1분만 하면 돼. 1분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는 요거를 집중적으로 봤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해겔은 예술 구려, 나지문의 글쓴이는 노 예술 좋아해요. 그 근거는 해겔이 직접 겪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감각적인 것이 철학에서 삭제가 돼서입니다. 자, 이대로 3점 보기 문제로 가면 돼요. 3점 보기 문제, 최근 3점 보기 문제의 특징. 세부적인 단어만 알아서는 절대 못 풀게 나오고요. 전체를 다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봐야 풀립니다. 자, 보기를 정리하면 뭐냐면요. 해겔이 괴테와 실러는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렀을 때 좋은 예술을 했다예요. 자, 이거 정리 좀 하자.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끝낼 거예요. 자, 보기. 자, 해겔이 예술가 괴테와 실러는 완숙기, 예술이죠, 예술입니다. 예술 작품이니까요. 완숙기 조화. 그리고 완숙기 말고 다른 시점 하나 뭐 있었어? 초기 구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의 글쓴이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 밑줄 한번 쳐봐.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 자, 방금 그 말씀과 기본 논증 방법이랑 치환할 수 있는 거 딱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를 연결하면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자, 감을 잡았으면은 여기서 왜 답이 옌지가 나오는 거야? 해겔은 뭐라고 했어요? 가에서 예술 구려라고 했고요.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비판 근거로 뭐라고? 삶에서 예술이 좋다는 거를, 예술 조화를 경험했다예요. 자, 그래서 방금 한 말씀과 가를 연결 지으면 예술 구리지 않아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예술 조화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근거가 뭐였어요?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주어진 거야. 근데 문제에 안 나온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라고. 삶에서는 예술이 구리지 않아야. 자, 얘를 치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삶을 현실로 치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예술이 구리지 않다라는 것은 외면성, 객관성 쪽이 아니고 주관성, 내면성 쪽을 가지고 있다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객관성, 외면성이 아니고 주관성, 내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번 선지를 보시면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외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이 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지문 자체는 얘보다 덜 어려울 수 있지만은 문제는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진 최근 주제통합 지문을 볼 거예요. 또 요게 최근에 평가원도 아닙니다. 사실은 되게 오래된 건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 다음 주